네, 디톡스 정치 오늘은 여야의 간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히 장 의원님 얼굴 잊을 뻔했습니다. 제가 출연은 못했지만 예. 집에서 이걸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우리 이영재 기자님 아주 좋아하시던데. 아닙니다. 빈 공간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하시던데. 아닙니다. 자, 뭐 두 분이 시간을 내지 못할 만큼 전국에 굉장히 빠르고 복잡하게 이제 흐르고 있는데. 전발만을 역대정대 하늘도 먼저 정 의원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애타게 좀 찾던 분을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 청래당 우리 팬클럽 회원들이 이 사람일 것 같다 해서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예. 그 국회 질의하는 것과 뻔뻔한 XX 그 음성이 똑같다. 그래서 이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국민의 의원들이 이렇게 주의 주장하고 구호 외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쌍욕 욕설을 하면 되냐. 개인 의원한테까지. 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그 말을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권성동 우리 의원께서 애정이 넘쳐가지고 친하니까. 그 말을 못하게, 말라는 그 거지. 말을 못하게 그냥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이제 민주당 간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청래 그러면 간판이 그 정도 가지고 한번 탁 한 1분 정도 탁 웃으면서 착 한번 보고 그래 하고 싹 들어갔으면 야 그거 뭐 히트 쳤을 텐데. 장제원 의원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어쨌든 뭔가 어필을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말려서 마치 몸싸움하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심하게 말려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못했다. 마지막 퍼포먼스는 뭐예요? 그 국민의힘 의총 발언대처럼 그 앞에 나가서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구호를 외치시고 주의 주장을 하십시오. 근데 욕은 하지 맙시다. 이 말 하고 딱 들어가려고 그 그랬거든요. 말씀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 마지막에 그 말을 못했어요. 전체 앞에서. 예. 끌려 들어갔어요. 우리 당원한테. 하여튼 뭐 이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하고 혹시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렇게 주변에서 뭐 강하게 말리는 거나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그런 욕을 들었다. 그럼 저는 옆에 가서 옆에 서 있어 줄게요. 근데 요즘 제가 그런 욕을 먹을 만한 일을 안 하지 않나요? 아니 그쪽에서 많이 먹을 것 같은데? 김종인 의원, 김종인 비대위원장파한테? 자, 그리고 정 의원님도 빨리 좀 찾으셔서 좀 사과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디톡스 정치 룰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얘기 해보겠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윤 총장은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권자로서 이번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 무슨 분석이에요. 짜여진 대로 윤석열 찍어내기 쇼한 거 아닙니까? 징계위원회의 구성 요건부터 시작해 징계의 사유, 징계의 절차 모든 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길까 봐 최소한 꼬투리 안 잡히기 위해서 맞춰서 윤석열 찍어내기 쇼에 불과하다. 통과 의뢰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짜여진 각본대로 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윤석열이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굉장히 결의에 찬. 그리고 영어로 노인과 바다, 그 노인이 청새치랑 싸울 때 썼던 문구 Be calm and strong, 침착하게 강하게. 그 얘기는 뭐냐면 중징계가 나올 걸 예상하고 나는 끝까지 소송전으로 고고싱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마지막 출근이라는 것을 예견한 양 지지자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집에 가셔라 추운데. 그래서 마치 대선 후보의 워딩 같은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추우시니까 이제 그만하고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용기내십시오. 중징계가 나오기를 어쩌면 본인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받아치기 위해서 가처분 소송부터 시작해서 바로 소송 전쟁에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르면 오늘 재판부가 배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의 표명 후 이틀 만에 다시 출근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걸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대상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셈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절차는 것 이거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두 명을 다 고소하지 않을까. 윤석열 총장의 지금의 하는 언행으로 봐서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과 1대1로 맞서는 대통령과 투쟁하고 있는 그런 윤석열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대통령께 직접 대통령과 소송전을 하는 게 아니죠. 절차의 문제를 따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결과를 받은 겁니다라고 소송을 하는데 그게 무슨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소송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총장 징계를 제청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퇴가 아닌 탄핵을 해야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자, 이제 징계의 절차가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추미애 장관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이 1년 남짓 법무장관 하면서 이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마저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개혁은요, 조용히 추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릇 깨면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이게 개혁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 문제, 추미애 장관 한 게 뭐 있습니까? 공수처 문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태워서 해놓은 겁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양간에 있는 소는 매를 맞지 않습니다. 일하는 소가 매를 맞습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면 접시를 깰 일도 없겠죠.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 접시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설거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저는 가장 무능한 사람이 설거지도 안 하면서 접시 깨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딱 그 모습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더 일을 한다고 얘기할. 무슨 일을 했어요? 뭐 했나요? 지금 다 했잖아요. 그냥 국회에 와서 싸움밖에 되겠습니까? 아니, 맨날 지금 앉으면 국회의원 그것만 싸우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 이거 쳐다보지도 검경 않아요.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법무부 직제 개편 이런 거 다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 대비해서요. 그것도 검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들쭉날쭉한 것도 다 다듬고 있고요. 굉장히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찰 해대고 이렇게 수사지휘 해대고 그것도 일이에요. 아니 저는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 대한 과오를 사죄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과의 시점과 내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오늘 무수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언론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김종인학 박사가 있는데 왜 김종인학 박사인 정청래 의원은 전화 안 하고 나는 이게 석사다. 왜 나한테 전화하냐. 어? 그래서 박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는 사기다. 이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리 사과죠. 그리고 이명박근혜 대통령과 뭐 그리 큰 뭐 인연이 있거나 아니면 두 대통령의 책임질 일을 했거나 그래서 사과를 대리로 사과한 거예요. 저는 차라리 두 분을 접견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만나줄 거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편지를 하나 써주십시오, 사과문을. 그래서 본인이 발표하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없었어요. 또 하나는 사과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시 비대위원장이에요. 좀 있으면 물러갈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원들한테 동의 절차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 사과예요. 본인을 돋보이게 본인을 빛나게 하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예. 그래서 본인을 위한 사과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민의힘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사과의 마음을 갖고 예. 또 사과 이후의 행동도 통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광주 5.18 묘지 가서 무릎 사과 있지 않습니까? 광주를 찾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보면요. 5.18에 대해서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에 처벌하는 5.18 특별법 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요. 반대 31명, 기권 20명이었어요. 찬성을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러면 무릎 사과는 8월 달에 하고 12월에 거기에 대한 투표는 관계없는 예. 반대 투표를 하고 이러니까 믿지 않을 것 같다.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우리 당의 역사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그래서 그 사과를 받는 국민들이 진정성 느끼게끔 하는 네. 그런 과정에 충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 다 생략하고 내가 비대위원장인데 내가 이거 못해? 이거 안 하게 해주면 나 그냥 그만둘 거야.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당내에 총의가 모이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모든 걸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좀 확실하게 좀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비대위원장이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참 정당이라는 게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 많이 했습니다. 그 사과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내에서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기가 좀 힘든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의원총회라든지 최소한 상임정국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난 상당히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무턱대고 반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또 정통성도 없는 분이 이런 걸 하니까 다른 얘기들이 겉으로 표출되지 않겠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역시 예리한데요. 이런 거는요. 대선 후보가 하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지금 뭐라고 지금 당대표도 아니고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대선 후보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진정으로 잘못한 거 사과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래? 뭐 저 사람들 좀 잘해보려나? 이렇게 관심을 끌죠. 지금 국민적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대선 후보가 써먹을 수 있는 카드 하나를 날려먹은 것밖에 없다. 5.18 무릎 꿇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게 맞아요. 당의 자산이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과 당일날 저희 당 홈페이지가 거의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다 욕이던데요, 게시판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민주당에게 집 밟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다수 민주당의 이 법안이 모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통과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으로 봐서는 분노해야 되고 수치스러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당원들이 느끼는 이런 황폐함, 이런 자괴감, 당원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어땠겠냐. 그런 것들이 우리 당 홈페이지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4월 7일까지죠. 그러면 한 100일 조금 더 남았네요. 3개월 반 정도 남았죠. 아니 근데 100일 후면 물러갈 분이 이런 중요한 사과를 하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래서 뭐 두 분이 먼저 절차와 자격 이제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하니까 제가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그 당의 외연 확대와 어떤 정책성 확립을 위해서 약간의 뭐 절박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제 의견이니까 들어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21대 정기국회에서 이제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3대 권력기관 이제 개혁 입법이 통과됐잖아요. 지금 이제 말의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이번 이제 개정안의 국회 통과 말 이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혁 입법이라뇨. 개혁 입법이라고? 계약 입법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은 개혁적인 정당이고 우리는 개혁에 발목 잡는 정당처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3대 권력기관 관련법이 통과됐는데, 관련법은 계약법 이렇게 보실래요? 관련법이 통과됐는데 우리가 계약법이라고 우리 얘기도 한번 해줘야죠. 계약, 우리 이경재 자, 그러면 계약. 공평하게 개혁 한 번 하고 계약 한 번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자고. 개혁과 계약이
혼재되고 각자 주장하는 그 좋네.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번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또 의미랄까요? 아니 근데 저는 참 민주당에서 다수결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개구리 올챙이 제치를 모른다. 18대 때 저희가 180석, 여기가 80석이었어요. 예. 제가 18대 때 천 국회의원 했잖아요, 조선.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하나 제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까? FTA를 제대로 하나 통과시켜 주셨습니까? 미디어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까? 뭐 하나 통과시켜 주셨어요? 4년 내내 그때는 천일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하나 통과시키려고 그러면요. 가서 빌었어요. 80석 정당에 가서 빌었어요. 그렇게 다수결이 폭거다, 수로 밀어붙인다, 독재당이다, 별소리 다 하더니 지금은 또 다수결 얘기예요. 법까지 개정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고, 그거는 국민들이 분명히 그 스코어보드에 국민들 수첩에 적어 놓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야당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야당이라는 거는 어포짓 파티예요. 반대하는 게 야당입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여당이 리더십 있게 또 이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것들 수용해가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번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나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뭐 권력기관 그거 중에서 국정원법은요 3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공수처 문제는 저희 다 인정 안 하겠지만 하나 하더라도 국정원법은 좀 더 숙성시켜보자. 혹은 국정원법을 이번에 할 테니까 공수처법도 숙성시켜보자. 이게 거대 야당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하고 싶고 다 하려 그러면 저희가 왜 필요합니까? 300을 다 갖고 가세요. 저희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아까 야당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더 어포즈 파티. 그렇죠. 여당은 룰링 파트잖아요. 룰링 파티. 룰링이 뭐 지배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책임진다. 이런 뜻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 6개월 남았는데 공수처를 왜 지금 하려고 그러냐. 임기 초부터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개인적으로 특별히 검찰개혁은 아마 개인의 수건사업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많이 늦었죠. 미국의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을 쓴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중도층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중도층은 여당이 여당다울 때 여당을 찍고 야당이 야당다울 때 야당을 찍는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5대5 가운데에 서 있는 중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입법으로서 또 업적으로서 성과로서 평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 대한민국 중도층은요, 미국 중도층과 달라가지고 일방 독주 되게 싫어해요. 우리 18대 때부터 제가 정치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밀어붙이면요, 툭툭 떨어졌어요. 저희 당이 지지율이 왜 올라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만 올라갈까요? 저희들이 특별히 잘한 거 있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독주하는 거에 대해서 견제 심리가 발동한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중도층은요, 견제 심리가 있는 분들이거든요.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네, 그다음에 좀 이따가 제가 예각의 분석을 할게요. 그러니까 좀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으세요. 민주당은 좀 듣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좀 들으세요. 그다음에 공수처의 전체 수사 대상 중에 국민의힘 103명이다. 103명밖에 수사를 안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범여권 인사인데 공수처가 니들 좋아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러냐 얘기하지만 저희들 103명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103명은 수사 받아야죠. 투명해야죠. 근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 권력 비리, 현재 권력 비리의 수사가 중단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보수 언론부터 걱정을 해줍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이 순간 잠깐 이제 주춤하면서 떨어졌는데 저희가 그 분석을 다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민주당 핵심 지지층, 진보층에서 이탈한 거예요.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뭐 하고 있냐 이런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지층에서는 좀 만족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이 나간 금요일쯤에는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이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핵심 지지층이 개혁을 더 세게 하지 못하는 데는 반감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라는 분석이시고 그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분석이 잘못된 게요. 민주당 지지층이 저는 최소한 37%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당 지지율이 37%를 밑돌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도 밑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지층이 빠진 게 아니에요.
중도층이 빠진 거거든요.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뭐냐면 리얼미터 YTN 12월 14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입법 독주 공수법 처리 잘못된 리다 54.2%, 잘된 리다 39.6%. 딱 지지층이 지금 잘된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도층의 58%, 무당층의 54.8%가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분석으로는 핵심 지지층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는 열린민주당하고 같은 색깔인데 열린민주당이 거의 더 열성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빠지면 열린민주당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이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6, 7%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도 40몇 프로는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지율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일부 조사에서는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꽤 이제 높게 나오는 조사가 리얼미터 YTN 있고요.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뭐 더 끌어올릴 만한 유인책이 없을까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저희들이 이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유능했거든요. 유능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 입법 협상이라든지 제가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최대한 얻을 거를 얻고 협상을 했느냐라는 측면에 봐서는 참 좀 많이 전략이 부재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좀 더 협상적으로 나가면서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 이런 분들이 국회에 와서 최소한 현안 질의 정도, 법사위 현안 질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걸 받았다면 좀 더 우리가 파괴력 있게 투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그런 등등의 전략적인 부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뜨거운 토론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케일인가요? 청포도. 청포도. 파인. 자, 수고하셨습니다. 독이 풀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배가 불러. 이거 먹으면요.